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용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만주는 삼국유사에 요하가 압록강이다 라고 해서 그 요하와 나나 사이에서 우리와 한족 중국의 국경이 형성됐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마도는 현정 스님이 쓰신 일본 표요록에 1817년에도 거기 사는 분들이 자기는 조선인이다, 우리 일본 사람 아니다 라고 했다는 증언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옷도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 옷도 다 입고 다니고 풍속도 우리하고 똑같고 그런 얘기 쫙 있어요. 근데 그 책 얘기를 다 쓸 수가 없어 제가 이 정도만 썼으니까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일본 표요록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이 도대체 대마도와 만주를 어떻게 강탈당한 거냐? 시간은 1945년 조국 광복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할 영토인데, 대마도는 일본 메이지 유신 혁명 세력이 사무라이들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한론에 활용했어요. 1868년입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죠. 간단하게 메이지 유신을 말씀드리면,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근대화로 가는 발돋움을 한 건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 천황은 단순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일본 왕이 직접 권력을 갖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은 단순히 제사장이고 쇼군, 우리가 흔히 장군이라고 그러죠. 다 장군이 정치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가문이 한 거예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라 그러죠, 막부. 그 막부의 장이 장군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장군 밑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이묘, 그러니까 영지 주인, 영지처럼, 중세시대 영지처럼 번이라 그래서 중세시대 영지처럼 일본 전체를 약 270여 개로 쪼개서 268개 이렇게 쪼개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주고, 거기서 농사 짓고 이런 거를 다이묘가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장군한테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럼 장군은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걸 갖고 쓰고, 왕은 단순히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장군이 보내주는 왕실 운영비 갖고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 직접 친정을 하게 하자. 그래서 왕정복고를 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 때 제일 앞선 게 기도 다카요시라는 조슈번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도 다카요시는 왕실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정복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인이죠, 군인. 그 당시엔 사무라이들이거든. 이 사무라이들을 끌어들여야 혁명이 되거든. 근데 당시 사무라이 중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야.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끌어들여서 얘를 혁명에 참가시키지 않으면 혁명은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얘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사무라이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사무라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전쟁입니다. 왜냐? 당시 일본이 한 27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가문의 막부가 이 정치도 잘하고 또 이랬고 또 권력이 막강했고 힘이 셌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덤비는 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쿠가와 가문이 그냥 계속 270년 동안 꽉 틀어잡고 앉아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번끼리도.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270년 동안 대를 이어 뭐를 했어요? 놀면서 봉급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 존폐론까지 막 나올 지경이 아니죠. 저거 좀 뭐 하는 거죠? 저것들은 맨날 놀면서 우리 돈 다 가지고 가고 우리 세금 다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할 때 마침 정한론, 즉 조선을 정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라이들이 뭉쳐야 된다. 그러려면 조선을 정벌하려면 사무라이들이 뭉쳐서 그 권력을 왕에게 쥐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오케이.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부터 시작해서 혁명에 참여하기로 하고 기도 다카요시랑 합의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성공을 해서 이제 모든 권력을 왕한테 주고, 이제 그게 대정봉환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왕이 취임하면서 판족봉환을 해요. 그 메이지 유신을 이루고 난 다음에
판족봉헌이라 해서 땅하고 모든 걸 왕에게 바친다 해서 판족봉헌이에요. 이건 대마도 얘기할 때 이제 자세히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사무라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범을 보인 데가 어디예요? 그게 대마도예요. 왜? 정한론을 하려면 대마도라는 교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한다?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처럼 들리거든, 사무라이들한테.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이 대마도에 무관심해서 그렇지, 대마도에 4년 동안이나 일본 군들이 주둔하면서 우리를 왔다 갔다 했던 거, 우리 조선 조정은 대마도에 되게 무심했던 거예요. 왜? 대마도는 90%가 돌로 된 땅이거든. 그러니까 별로 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금이 별로 안 거쳐, 거기는.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 뒀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무라이들은 자기들 그 전투사에다가 다 하니까, 대마도를 먼저 정벌 하면 이게 된다. 그래서 1868년, 일본 판족봉헌이 1869년인데, 유일하게 대마도는 1868년에 판족봉헌을 시킵니다. 강제로. 그때 대마도는 일본이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만주는 그럼 언제냐? 만주는 대마도는 1868년에 강탈당했지만, 그리고 1945년에 광복될 때 돌려받아야 되는 땅이었지만, 만주는 1945년에 오히려 강탈을 당한 땅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일제히 대한제국 병탄 소용돌이 속에서 1909년 간도 협약에 의해서 간도가 청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은 오키나와를, 소련은 사할린과 쿠릴열 또 한반도 3%선 이북을, 영국은 아시아 시장의 관문 홍콩을 차지하면서 만주는 연합국이 중국에 줍니다. 에이 설마가 아니에요. 미국이 오키나와를 갖는 거, 그리고 소련이 사할린과 쿠릴열 또 한반도를 갖는 거는 중국이 만주를 갖는 거 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만주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중국 역사상 만주를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당나라, 수나라 맨날 고구려한테 대가리 깨지듯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나라도 뒤에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명나라도 그렇게 제대로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간도서라고 이렇게 하고 저 연해주 꼭대기까지 파견을 했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을. 그랬지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 살지를 않았어요. 명나라도. 그래서 1945년에 영국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될 줄 몰랐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그 유럽 산업혁명으로다가 그냥 넘쳐나는 유럽의 그 잉여물들을 어디 가서 칠 데가 없거든. 그래서 신대륙 아메리카 발견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열으려면 무조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문이 될 수 있는 홍콩을 차지해요. 미국은 오키나와 차지해서 이 홍콩, 중국이고 오세아니아하고 다 손아귀에 넣는 데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그냥 포만 손 탁탁탁 다 자기들 수하에 들어가는데, 사할린은 쿠릴열도랑 사할린 가진 소련은 그거 반납 안 하고 한반도 3%선 이북을 갖게 된다는데, 그래 만주니네 가져. 이래갖고 만주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강탈당한 거예요. 결국 그러는 바람에 일본은 오키나와도 사실은 그 유구국, 그 해동 제국기의 신숙주 선생님께서 유구국이라고 써놓은 나라, 그 수리성이 있었던 류쿠 제국이에요. 그 나라는 1879년에 일본한테 강점당했는데, 일본이 쳐들어가서 그 합병했는데, 그 나라도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고, 홋카이도는 그 아이누족의 땅이에요. 사할린, 쿠릴열도, 그리고 홋카이도가. 그런데 소련이 사할린, 쿠릴열도를 내놓기 싫으니까 홋카이도는 그냥 일본에 잔류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일본이 그냥 패전국이면서도 영토로 오히려 더 불려갖고 전쟁을 끝나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오키나와 홋카이도 안 돌려주고 독립 안 시켜주면서 대마도만 돌려줘? 할 수 없으니까 대마도까지 일본에 남은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지만 1945년 조국 광복 당시에 일본 영토에 대한 그거를 쓴 백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8월에 쓴 것만 해도
거기에 대마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연합국이 쓴 건데, 근데 11월에 쓴 거를 보면 대마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대마도 얘기할 때 그 자료도 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뺏겼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거 아니지 않냐? 찾아야지. 그렇죠, 찾아야죠. 그러면 영토 수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주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니까 그래, 너네 맞아, 가져가. 라고 중국이 그랬다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주에 대한 기준도 학자들끼리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연해주가 들어간다, 어떤 학자는 연해주는 빼야 된다, 어떤 학자는 남만주, 북만주로 나눠야 된다, 어떤 학자는 왜 일본 애들이 나누려고 했던 남만주, 북만주로 나누냐? 간도는 한경도에서 조금 더 나온 거다. 뭐 저 간도는 저기 뭐 두만강 사이에 있는 사이섬이다. 그래서 사이가 한자 써서 간도다. 뭐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북은 물론이고 학자 개개인마다 다 달라, 정의를 내리려면. 그리고 또, 야, 그러면 그 만주의 영토를 어느 시대로 봐야 돼?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이래가면서 국경이 중국이랑 어떻게 달랐냐? 뭐 이거 갖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국과의 국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문화가 영토라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펼치는 그런 틀에 박힌 주장이 아니라 영토를 없애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영토 문화에 의한 영토 문화론을 기반으로 정립된 문화 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을 설정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영토입니다. 왜? 문화가 뭐예요? 이 뒤에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문화가 역사를 만들고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토는 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거지. 그렇게 정의하면 간단한 거죠. 그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형성됐던 곳,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이라면 그게 우리 역사다. 그게 우리 영토다.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영토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토권에 근거해서 영토권을 정의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적인 내용을 알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문화영토론이, 그럼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문화영토론을 한번 볼게요. 문화영토론의 기본 개념은 문화가 영토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비대해진 서구사회의 무력을 앞세운 서세동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리적 국경에 의한 배타성을 극복하고 문화에 의해서 열린 마음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영토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홍익식 박사님의 그 문화영토론, 홍익식 박사님 그 2023년 10월 6일인가 돌아가셨죠. 참 큰 별이 하나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호 박사의 문화영토론인데 이거는 제가 주장한 문화영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용호의 문화영토론이라고 그럴 겁니다. 여기는 그냥 저도 폼 한번 잡아보려고 신용호 박사라고 쓴 거예요. 자, 홍익식 박사님의 문화영토론은 문화영토론 용어를 최초로 쓰신 분이 홍익식 박사님이세요. 1981년에 문화영토라는 용어를 쓰시고 1986년에는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문화영토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화영토론이라는 이론을 만드는 데까지 한 5년 걸리신 거죠. 근데 이 박사님의 홍 박사님의 문화영토론의 주체는 문화가 실행되는 영역으로서의 문화영토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어느 영토에서 문화가 실행되는 그게 문화영토다. 그 문화영토. 서구의 서세동점에 의한 무력적 침탈로 형성된 국경에 대응해서 문화로 하나 되기 위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효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적 인류 공동체 건설이 전쟁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 한민족은 참 좋은 문화를 많이 갖고 있다. 특히 둘의 향약 이런 상부상조하는 문화, 이런 좋은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인류 구원의 실천 지표가 될 수 있는 효사상이야말로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돼서 참고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해주는 이타주의, 그리고 또
절충할 줄 아는 절충주의. 그래서 인류 구원의 이런 그 인류가 평화 공존의 때는 그러면 효사상이라는 게 인내 없이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평화 공존주의.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 없이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없어요. 특히 늙고 병드시면. 그런 게 응축된 이 효사상을 우리의 그 우수한 사상을 세계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문화가 융성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퍼지게 함으로써 인류가 효사상을 생활지표로 삼고 그런 인류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인류는 절대 싸우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홍익식 박사님의 문화형 토론입니다. 즉 효사상이 예를 들자면 효사상이 행해지는 영토로서의 문화형 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화가 행해지는 주체로서의 영토. 이게 홍익식 박사님 논문에 쭉 보면 제가 여기 논문 2개만 써놨는데 나머지 논문들이 쭉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저의 문화형 토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2015년에 박사학위 받으면서 문화형 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에서 인간과 특정 지역 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화 활동이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문화형 토론 발생, 변경, 소멸하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 뭐 이렇게 해갖고 문화형 토론을 영토 1분야로 체계해왔습니다. 근데 이 체계화한 이 얘기 이렇게 쫙 들으면 그냥 되게 그냥 뭐 헷갈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의 문화형 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와 문화가 뭐 영토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면 그래도 좀 멋있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화를 어떤 영토에서 누렸느냐로 영토권을 규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단 어떤 일정한 땅,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토 분쟁이 있는 땅이라면 그 땅에서 누가 어떤 문화를 누렸느냐 그 문화가 같은 민족이 영토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주와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주는 아직 선포를 안 했지만 대마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내놔 그래서 영토 분쟁지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만주와 대마도는 영토 문화를 기반하는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영토권자를 규명하면 영토권자가 우리 한민족이므로 우리 한민족의 영토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 그럼 과연 문화형 토론에서 진짜 규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거거든요. 홍익식 박사님이랑 저의 문화형 토론 공통점은 뭐냐면 인류의 평화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렇게 무력에 의해서 찍찍한 국경,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 전쟁들이 실제로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무력에 의해서 국경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정말 문화가 같고 민족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전쟁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쪽에서는 하루도 잘 날이 없어요. 무슨 파하면서 같은 해교도끼리도 파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전쟁하고 내전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절대 독립은 또 안 시켜줘. 왜? 그럼 세금이 들거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나라를 나누려면 문화에 의해서 나누고 또 살려면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누나 그게 아니다. 그래서 홍익식 박사님은 문화형 토론의 개념의 영토권이 배제된 문화형 토론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효사상으로 인류의 평화적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그런 문화형 토론을 만들자. 그런 문화형 토론을 만들자. 우리의 문화형 토론을 만들자. 그런 문화형 토론이고 제가 말하는 문화형 토론은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와 대마도를 수복해야 한다라는 이론이기 때문에 용어는 똑같아요. 문화형 토론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문화형 토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화가 영토라는 기본적이고 막연한 개념만 갖고 영토권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다가 제발 그 출처를 정확히 표시해라. 그럼 홍일식 박사님이랑 제 이론이 구분이 되거든요. 출처만 정확히 표시해도. 출처도 제대로 표시도 안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그 표절이다 그랬더니 아, 왜 이 이론을 내가 공부해서 얘기하는데 표절. 이 이론을 공부해서 인용을 정확히 출처를 밝히고 하면 인용이고 그걸 안 밝히고 하면 그게 표절이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홍일식 박사님이랑 제 이론을 혼용해서 하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느냐? 혹시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라도 뭐 그전에 저희 때는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이런 게 그 어떤 유머로 통했었는데 지금도 통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그 시험을 에다가 시험 볼 때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을 딱 실어놓고 이 작품을 조각한 사람을 쓰시오 그랬더니 맨 앞에 학생이 로댕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뒤에 학생이 이것도 뭐 하려고 그러고 싹 보니까 로댕을 리을을 잘못 봐갖고 그건 안 보여. 그래서 오댕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학생이 딱 보더니 야, 그렇다고 일본어를 쓰냐? 그래 어묵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로댕이 그냥 오댕 어묵이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왜? 오댕이 어묵이 된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완전히 글씨도 다르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오뎅은 어묵이 아니에요. 어묵탕이 오뎅의 일종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오뎅을 갖다가 어묵 이렇게 하는데 일본어로는 오뎅이죠. 그걸 어묵 이렇게 하는데 어묵탕이 오뎅의 일종이고 오뎅은 일본에서 그 탕 요리를 총칭하는 말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냄비 요리를 전부 하는 건 아니고 나베 요리라고 또 따로 있고 그 탕 요리 종류 그렇다고 꼭 탕을 전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묵탕은 오뎅에 속해요. 또 뭐 계란탕도 오뎅에 속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글씨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오뎅에 어묵탕이 속하는 거니까. 근데 로댕하고 오뎅은 니을하고 이응약 딱 요거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로댕은 사람이에요. 조각가예요. 근데 오뎅은 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음식이에요. 이게 문화영토를 잘못 강의하면 그 정도로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LA 한인촌에서 우리 한민족의 전통 문화가 실현되면 홍일식 박사님의 이론에 의해서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는 문화영토로는 맞아요. LA 한인촌에서 그 한인촌에 사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면 그거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영토 맞아요. 왜?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행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LA 한민족의 영토권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 박사님이랑 제 이론을 갖다가 이 출처도 표기 안 하고 막 혼용해서 써? 그러면 LA 한인촌에 우리의 전통 문화인 효사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LA는 우리 땅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화만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영토의 뿌리박은 영토 문화인지 아니면 이렇게 전래되어 온 문화인지를 꼭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이 그거를 쓰고 있더라도 이게 지레가 오면서 갖고 온 문화야 아니면 진짜 여기서 생성된 문화야를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영토로 영토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문화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문화론 없이 그냥 문화가 영토라는 이 개념만 갖고 막 그러다가는 LA 한인촌이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로댕이 어묵이라고 우기는 그런 아주 희한한 꼴을 만드는 거죠. 결국 LA 이 한인촌을 우리 땅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문화에 의한 영토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문화영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토문화론을
논하지 않고 문화형 토론 얘기한다? 그거는 문화형 토론 자체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중국과 일본이 무차별하게 왜곡해서 우리 앞에 던지는 그 문화 역사 앞에서 우리는 역으로 당해서 동북공정 같은 영토공정에 오히려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